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초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원 급등해 1,326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4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겨냥한 차량용 레이더 모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보다 해상도를 40% 끌어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모듈로 2024년 목표로 양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두고 정부와 낙농가, 유가공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막히고 가격이 급등하는 우유 대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자 정부는 일정 기간 금리 인상폭을 묶어두는 금리 상한형 주택 담보대출 판매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시 지불하는 가산금리를 감안할 경우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외환위기의 악몽을 조심스레 떠올릴 만한 날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사적인 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시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이 환율이 달러당 1,326원까지 올랐습니다. 장은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환율 급등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장 초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돋보였는데 특히 반도체주에 굉장히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외국인이 대거 사들였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면서 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3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800억 원이 넘게 사들였습니다. 어제 실적을 공개한 TSMC가 올해 시설 투자 일부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또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된 이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음 주 의회를 통과한다는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TSMC의 2분기 견고한 실적 그리고 3분기 가이더스 상향 조정 등은 이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르기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5% 올랐는데 이게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오히려 지출을 줄이겠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런 보도가 외신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올랐어요, 환율이? 이 예상치를 웃돈 미국의 이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공포와 이 무려 1%포인트 넘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것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환율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탓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달러가 초강세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1,320원 선을 가파르게 돌파한 만큼 어떤 이 추가 상승과 또 자금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공포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지금 외환 보유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건지 괜찮은 겁니까?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외환 보유액은 우리 경제의 체력으로도 불리죠. 한국의 외환 보유액 지금 올해 7월에 4,382억 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꺾인 모양새인데 이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990년 이후로 총 3번의 이 외환 보유액이 꺾이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97년 IMF였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다만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액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감소폭이 적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래요? 네, KB증권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국가별로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증감했느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절반 정도가 급감했고 또 영국과 일본도 10%가 넘게 줄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6% 줄어서 상당히 감소폭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고, 따라서 KB증권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는 감소폭이 적다. 그럼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또 이 어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방금 가져온 지표는 상대적인 지표인데
이제 절대적인 지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IMF가 내놓는 적정 외환 보유액 평가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1에서 1.5 사이면은 보통 적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0.99를 기록 중이고 최근 3년 동안 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데다가 지금 외환 보유액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1.0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좀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더 심각한 자료도 가져와 봤는데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과 GDP를 서로 나눠봤을 때 이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100%를 상회하거나 그 주변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7%에 머무르고 있다. 한참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고 지금 외환 보유고인 어떤 4천억 달러 초반에서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가져가고 있는데 IMF 권고 적정 외환 보유액인 6천억 달러 선까지 외환 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외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환 보유고를 크게 늘려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우리 경제 수장들 간의 어떤 만남,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한미 통화 스와프 부활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환율 시장의 불안을 잠재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 효과나 아니면 현실성 모두 적다는 게 이런 목소리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 지금의 달러 강세가 우리만의 문제라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창용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13일에 이 빅스텝 이후 이 기자회견에서 통화 스와프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옐런 장관과 얘기할 건 아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 연방준비제도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이 통화 스와프가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당국자가 지금 뭐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의 이제 상식계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성급한 언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이후의 환율 추세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 나눴던 대로 어떤 이 통화 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또 배제하고 이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 관건은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점을 확인하고 달러 긴축을 멈출 때 이 장세가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은 이러한 강달러 고환율 장세가 올해 4분기 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올해 연말까지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됐다가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다. 이런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물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나올 이 CPI나 아니면 PPI가 지금 나온 숫자처럼 이게 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환율이나 증시 모두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올 상반기 국내 유일한 조단위 투자 기업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이 반도체 기판과 카메라 모듈에 1조 7천억 원 투자를 단행한 LG 이노텍, 그 또 다른 유망 사업 분야인 자동차 레이더 모듈의 실험 자료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뭐 확보한 영상부터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면은 지금 녹색 반도체 이제 회로기판에 올려져 있는 저 반도체 소자가 보이실 텐데 예. 이게 바로 LG 이노텍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 실내 차량용 레이더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더 모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차량 실내 센서 같은 겁니다. 지금 사람이 탔을 때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람이 탔다고 표시가
딱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 또는 애완동물이 있을 때 내가 혹시나 두고 내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LG 이노텍이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내 차량용 센서는 사실 있긴 있는데 레이더 네. 모듈 부분에서 이제 LG 이노텍 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을 한 거고 LG 이노텍이 이제 전장 부품에서 레이더나 라이다는 이제 빛을 쏘는 거고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사용화를 되고 있는데 실내용에서는 처음 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이제 실내용으로 어떤 센서 같은 게 이미 기존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진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앵커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을 하면 띠띠띠띠 울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자석 형태의 압력 센서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 파악하고요. 또 이제 초음파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메라 센서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력 센서는 사실은 좀 여러 개를 자동차 한 대에 부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더 모듈은 이에 반해서 한두 개 정도만 붙여도 되고 또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뒤에서 이불 같은 거나 옷으로 이제 자기를 몸을 덮으면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 이제 LG 이노텍이 밝히기로는 자신들의 제품이 해상도, 즉 식별 능력 부분에서 40% 기존 제품에 비해서 40% 정도 식별 능력을 올리고 또 신호 처리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30% 정도 줄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듈이 근데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게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차량 내부용 센서도 그만큼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차량 실내용 모니터링 시스템 이 시장이 2025년 정도에 이제 4천억 원 정도에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2030년에 1조 원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러니까 연평균 37%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LG 이노텍은 이번에 만든 실내용 차량 모듈을 2024년부터 양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보다 이제 좀 규제 산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확실히 이제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네. 규제나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라라고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유럽과 북미에서는 어린이 탑승 차량에 대해서 어떤 이런 감지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테스트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 네. 한국에서도 운송용 승합차 하차 여부에 관해서 안전장치 의무화를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감지 기능의 규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게 이제 업계의 중론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이런 레이더 모듈이 많이 탑재가 될 거라는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아웃도어용으로도 레이더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레벨 2에서는 레이더가 한 총 3개 정도를 쓰고 있고요. 레벨 3가 되면 총 5개의 레이더를 씁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재되는 레이더 개수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외에 그 IoT용으로는 진입 감지를 위한 보안용으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LG 이노텍의 핵심 사업 3가지라고 꼽아볼 수 있는 게 지금 카메라 모듈하고 지금 전장 사업 그리고 지금 반도체 기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지금 애플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성장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쪽은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앞으로 뭐 더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시청자분들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레이더 모듈은 전장 부품으로 묶이고요. 그쵸? 그래서 예. 방금 말씀 카메라 모듈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그 LG 이노텍의 점유율이 사실은 한 지난해 50% 정도에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샤프가 경쟁사였는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LG 이노텍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해가 이 세트 수요가 안 좋으면서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전 수요가 안 좋으면서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애플의 아이폰은 2분기에 1,000만 대를 생산을 더 늘릴 정도로 사실 판매량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경기 전망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안 팔릴 거라고는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이번에 나오는 게 이제 14 시리즈인데 프로급 이상 라인에서는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그런 안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수요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실적도 고공행진을 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아이폰이 사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다르게 계속 12메가픽셀, 그러니까 1200만 화소 카메라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네. 자기들 자체 시스템으로 어차피 화소를 품질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아이폰도 4800만 화소, 48메가픽셀을 탑재하게 되는데 점점 이렇게 하이엔드급 카메라 모듈로 가게 되면 기존의 점유율이 높은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제품을 판매하기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사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년에 지금 더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올해 9월에 지금 아이폰 14가 출시가 된다고 하고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 15에서는 뭐가 또 더 강화가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화소수가 업그레이드 되므로 이제 아이폰의 어떤 내재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LG 이노텍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지만 일부는 일본 업체에 빌려 쓰고 일부는 대만 업체로 가져와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서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모두 이제 뭐 OIS라든지 자동 초점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LG 이노텍이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이런 기간이 이제 2023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애플의 뭐 아이폰 15에는 갤럭시처럼 폴디드 줌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건 잔망경처럼 뭐 망원 카메라를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고급화되는 기능을 LG 이노텍이 담당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장밋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카메라 모듈 쪽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자동차 레이더 모듈 전장 쪽에서 또 강력한 레이더 센서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출 구성을 보면 올해 1분기에 LG 이노텍의 매출이 3조 9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75% 이상이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애플이 흔들리게 되면 LG 이노텍도 당연히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가 자체가 사실은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반도체 회로 기판에 투자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레이더 센서, 그러니까 전장 부품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떤 행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치솟는 물가와 함께 이번에는 우유 대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두고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 공터에 위치한 천막 농성장입니다. 우유의 원료인 원유 생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안에 맞선 축산 농가들의 농성이 벌써 150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래도 마진이 박한데 올해는 사료값마저 크게 올라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사료값이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대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생산 원가가 950원에서 1,000원에 육박해요. 생산 원가가. 근데 그걸 800원 주겠다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짜겠냐고요, 그거를. 정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낙농가의 원유 생산 비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 생산비 연동 제도를 손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우유 수요가 줄어도 원유 생산 비용만 오르면 원유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있는 만큼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하는 차등 가격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유가공업체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도 줄어들고 다음에 외국산의 가격은 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인 자금률이라는 게 계속 낮춰질 수준이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낙농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던 거고.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올해 원유 가격을 결정해야 할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위원회는 아직 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 7월 말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정된 가격이 8월 납품 가격부터 반영되는 구조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달부터는 원유 납품 거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유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다시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 등 관련 제품들의 가격을 줄줄이 밀어올리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루빨리 낙농가와 유가공업체 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수정안까지 내놨습니다. 이제 생산 측이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190만 톤에 20만 톤 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저희가 195만 톤에 10만 톤으로까지 제한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원유 가격 조정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유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우유값 갈등의 배경과 쟁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정부와 유가공업체는 가격 연동제를 고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낙농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네. 사실 우유 가격을 둘러싼 논쟁은 매년 반복돼 왔습니다. 예. 다만 올해는 유독 심각합니다. 낙농가에서 사생 결단을 내겠다, 초강경 투쟁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정부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낙농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격 연동제를 고쳐야 한다는 건데요. 초유의 강대강 대치에 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우유 대란 경고 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8월 1일까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협상이 안 되면서 예전대로 우유가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져서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없게 되고 유가공업체들이 유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유 대란이 2011년에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도 좀 비슷한 갈등이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2011년에도 원유 가격을 두고 우유업체와 낙농가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예. 당시 낙농가들은 공급 중단을 실천에 옮겼는데요. 전체의 90%에 달하는 원유 공급이 끊겨버린 거죠. 그나마 우유업체들의 재고 덕분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과업체나 유제품 업체들은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현행 원유 생산비 연동제가 도입된 계기도 이때였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다가 1999년부터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합의해서 결정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상폭을 두고 갈등이 크게 터졌습니다. 실제로 2004년 원유 가격은 14%가 뛰었고 2008년에는 20% 이상 갑자기 뛰면서 소비자 충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때문에 매년 합의를 하는 지금의 제도가 안착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유 가격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마시는 우유나 각종 유제품은 젖소에서 짜는 원유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예. 축산 농가가 원유를 우유업체나 유제품 회사에 주면 이를 가공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내놓는 거죠. 갈등의 중심에 놓인 원유가 바로 원유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원유 가격은 전년도 가격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더합니다. 이 값에서 협상을 통해 생산비 증감액의 10%를 더하거나 빼고요. 예. 우유의 품질과 관련된 가격을 더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방식이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생산비 증감액이라는 걸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건데 올해는 이 협상 자체를 못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절차대로라면은 학계와 생산자 단체, 우유업체 대표가 모여서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유업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유예에서입니다. 우유업계는 수요는 감소하는데 가격만 오르게 하는 현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비에는 사료값이나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이 값이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유를 사 먹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원가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방식이 부담된다고 해서 우유 업체들이 협상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우유 업체들은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까? 예,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 우유와 차등 가격제. 예, 맞습니다. 우유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차등 가격제는 용도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원유는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분유로 만드는 우유 등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음용유와 가공유죠. 음용유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을 낮춰서 수요와 가격을 맞추려는 의도입니다. 지난 20년 새 우리 국민이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줄고 유제품 소비는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유 업체들이 유제품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의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서 국내 유업계는 이미 저렴한 수입선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도라면은 이렇게 물가가 올랐을 때 유가공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 낙농가 제품을 안 쓰고 수입산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낙농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왜 계속 반발하는 걸까요? 예, 당장 가공류를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곡물값이 비싸지면서 사료값이 덩달아 올라서 이러다간 폐업 농가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미 사육을 접은 농가가 많아서 올해 젖소 사육 마리수는 역사상 최고의 축산 재앙으로 꼽히는 2011년 구제역 파동 때만큼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에 정부는 우유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가공류 물량을 늘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현재 가공류 수입국 대부분과 보유장벽이 풀려서 수입 단가가 더 싸지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에 낙농협회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업체가 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제도 개선 이후에 전체 쿼터가 줄어들면서 원유를 생산해도 사주는 곳이 없어서 내다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인 해법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말씀처럼 협상 진통으로 우유 대란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불이 붙은 물가에 부채질을 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흰우유뿐만 아니라 치즈나 유제품, 빵, 커피 등 식료품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죠.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인데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충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이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법이 쉽진 않은데요. 다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물론 일본 등이 4개에서 최대 6개로 원유의 용도를 나눠서 차등 가격제를 도입 중입니다. 유업체의 수입산 사용이 늘어날수록 원유의 자금률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낙농업 전반의 침체로 연결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죠. 금리 부담 겪고 계신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정확히 어떤 겁니까? 연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들 주담대 금리가 뭐 한 1%, 2% 오른다고 할 때 이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0.75%포인트 정도 선으로 잡아둘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금리 상한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기존에는 대출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0.75%포인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이랑 좀 은행권이 협의를 해서 이 금리 상한 이 제한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좀 차주들에게 유리한 건데요. 저렴하면 좀 보시면 은행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대구은행이 0.45%포인트로 가장 낮고 또 신한이나 우리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 0.75%포인트로 이 제한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입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 주담대 금리에서 가상금리가 좀 붙는 방식인데 이것도 역시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뭐 1년간 이제 가상금리가 아예 안 붙는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최대 0.2%포인트까지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가입 비용하고 또 저 상한을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금리 상한형 대출이라는 게 사실 나온 지는 한 1년이 됐다면서요. 그때 네. 가입했던 분들은 그러면 이미 꽤 이득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지난 1년간 이 5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를 좀 살펴봤더니 0.97에서 2.04%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제 금리 상한형 주담대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도 0.75%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상금리라는 게 붙기는 하는데 이거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난해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네, 좀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아는 분들이었나 보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난 1년간 이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 가입 건수를 살펴봤는데 너무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본 차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 가입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좀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요. 네. 5대 시중은행에서 이 판매를 시작했던 지난해 7월부터 이 올해 6월 말까지 집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건수는 총 58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은 103억 원 정도였는데 이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잔액이 20조 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뭐 실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혜택은 거의 못 본 거네요. 왜 이렇게 네. 가입이 저조했을까요? 이게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또 경기 침체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금리를 그 정도까지 올릴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변동금리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당시에 또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지 않을 걸로 내다봤기 때문에 네. 이 상품에 관심을 갖는 차주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상품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긴 전쟁이 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떨까요? 금리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가입하는 것도 유리할까요? 좀 아쉽게도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미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당장 뭐 이달 말에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데도 효과가 미미하다. 네, 이게 뭐 상품 구조와 또 시장 전망을 조합해 보면 좀 그런데요. 네. 총 11개 은행 상품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자료 화면에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0.5%포인트로 제한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가산 금리가 0.05에서 0.1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5에서 0.6 이상은 올라야 사실상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은행 상품들을 다 따져봤더니 종합해 보면 이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1년간 적어도 0.55에서 한 0.85 이상은 올라줘야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자가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한 0.75 정도 추가로 더 인상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은행마다 사실 상품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유불리가 좀 나뉘어질 수는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 0.75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줘야 이 상품 가입이 더 유리한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금리가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좀 베팅의 영역이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내년 상반기에 잠시 금리 인상 휴지기에 접어들 걸로 좀 내다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전망이라는 게 이제 또 뭐 사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말대로 베팅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은행권 PB들을 대상으로 좀 취재를 하면서 이 선택에 좀 가이드가 될 만한 질문 하나는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네. 바로 나의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0.75 그 이상으로 올랐을 때 내가 이 상환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힘들다라는 좀 결론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조언이었는데 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준금리 최대 인상폭이 0.75인 만큼 그 이상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감내 여력을 살펴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입비 조금 더 내고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입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 주담대에다가 특약 형태로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해제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동일 계좌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해제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차주에게 더 유리하게 이 구조가 좀 개선된 업그레이드형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가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자료 화면에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맛있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알리고 고객분들에게 기분 좋은 순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본업인 신약 개발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물론 더 이런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제약 바이오 기업들 신사업 진출하는 거 굉장히 흔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신사업에 나서곤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독을 들였던 분야가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이 결합한 이제 제품을 주로 수입해오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직접 상품을 개발에 나선 건데요. 국내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을 비롯해 이제 안국약품, JW 중해제약 등도 잇따라 전문 자회사나 자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엔 신라젠이 이제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자체 브랜드 론칭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 거 코스메슈티컬 시장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건기식 시장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신사업 진출 분야가 이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예. 건강기능식품 역시 이제 이들 기업이 활로로 선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해 출시했고, 이제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이원 다이그노믹스도 이제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인수하며 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라젠 역시 이제 다른 기업의 제품을 들여와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자체 브랜드도 따로 론칭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화장품, 건기식 이런 분야들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펫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그리고 그쵸. 오는 2027년에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 펫 시장 역시 이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이제 유한양행은 이제 의약품부터 펫푸드, 건강용품까지 이제 라인업을 확장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궁당 역시 이제 계열사를 통해 반려동물 유산균을 출시했고, 이제 경보제약도 동물 건강 브랜드를 론칭하며 동물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HLB의 경우 이제 계열사를 통해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개발에 나선 가운데 최근엔 반려동물 사료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장품, 건기식, 펫 시장 이렇게 신사업 분야도 굉장히 넓어지는 추세인데 사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수익 확보가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업인 이제 신약 개발과 이제 의약품 판매만으로 이제 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신약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만 이제 최소 2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이제 막대한 연구 개발비, 여기에 정부의 약관이나 등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펫 시장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신사업 진출로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동호약품과 동국제약은 이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이제 출시 이후 매출이 급등하며 전체 실적 개선에 이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이제 계열사를 활용한 펫 사업 진출 이후 15%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사업 진출로 성과가 또 바로 나타나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수익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렇게 나서는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거래소의 이제 상장 정책이 이제 이들 기업의 사업 다각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거래소는 기업이 상장에 나서거나 상장을 유지하려면 이제 일정한 매출이 발생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신약 개발과 의약품 매출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에서 매출을 보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사업 진출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본업에 소홀하다 이런 비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인데요. 예. 사업 다각화에만 이제 매달리게 되면 이제 본업인 신약 개발이나
의약품 판매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본업이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가장 큰 모토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른 분야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제 본업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부가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들. 네, 이제 결국 본업인 신약 개발에 매진하면서 기존 의약품과 신약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 역시 이제 실제 해당 기업의 사업 다각화가 현실성이 있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원자재가 급등에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다음 달 통화당국이 또 한 번 50bp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물가가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역대 가장 높았던 5월보다 0.5% 올라 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은 6월 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한 달 새 4.7%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 환율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환율 영향을 배제한 계약 통화 기준 수입 물가, 즉 수입할 때 계약했던 결제 통화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상승률은 0.1%로 낮아집니다. 환율 상승이 그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하면 13.9% 정도 올랐었거든요. 수입 물가에도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저희가 평가절하되는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그 수입 물가 쪽을 올리는데 기여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그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고 환율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나 올랐다는 소식에 미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1.0%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6원대에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지만 환율 급등세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다음 스텝에 대한 한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 흐름이 큰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현재로서는 연속 빅스텝 가능성은 낮은 상황.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경우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단 만큼 2번 연속 빅스텝을 밟는 전보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직 진하긴 좀 이르고 리스크를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연준이 이번에 100bp를 긴축을 하고 다음 달에 중순에 나오는 이제 CPI가 시장 예상보다 또 충격적으로 높게 나오면 한은도 좀 더 갭을 고려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8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중점 추진 계획으로 내걸었습니다.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과 규제가 아니라 자율과 예방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을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행령상 위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문구들을 수정합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해 현장의 적용 가능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 관련해서 충분한이라든지 필요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8월, 9월 중에는 입법 예고를 하고 바로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안을 마련해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재 형사처벌에 집중된 처벌 규정의 합리성과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뿐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절반에 달하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체계를 규제 위주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할 방침입니다. 규제나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선진국은 대개 그 예방 부분은 맡기고 결과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핵심은 결국은 위험성 평가에서 거기에 따른 예방 조치를 스스로 하도록 하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 세부 내용도 마련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 공식 출범한 이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고물가 쇼크입니다. 네, 미국이 그야말로 고물가 쇼크에 좀 빠졌습니다. 네. 지난달 CPI가 9%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서 6월 생산자 물가지수죠. PPI 역시 1년 전보다 11.3%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률인데다 전월 상승률보다도 높은 것으로 근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PPI까지 좀 충격을 안겨줬는데 PPI도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네, 뭐 CPI나 PPI 지수 모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CPI가 소매 물가라고 한다고 하면 PPI는 도매 물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도매 물가는 향후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CPI에 이어서 PPI마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연준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뭐 간밤의 증시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고요. 여기에 JP모건 등 대형 금융주가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던 탓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2%대까지 크게 빠지다가 연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막판에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뭐 어떤 발언이 나왔길래 시장을 달래줬나요? 네, 일단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가 1%포인트 인상이 아니라 0.75%포인트 인상에 그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주인공은 바로 크리스토퍼 월런 연준 의사입니다. 이 인사는 6월 CPI가 나온 직후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의 영향인지 투자자의 분위기도 조금 바뀐 모습이었는데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00bp 인상에 베팅하는 의견이 어제만 해도 80.3%에 달했는데 하루 만에 40%대로 다시 줄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마다 변동성이 엄청난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성이 줄었다는 건 참 좋은 얘기지만 이 발언 하나로 사실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의 발언에도 100bp 인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앞서 시장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는 발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7월 FOMC 이전에 소매 판매와 주택 같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만약 그 수치가 예상보다 더 강하다면 나는 7월에 더 큰 금리 인상으로 기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발언도 좀 아슬아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니까 이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월가도. 네, 맞습니다. 일단 증시는 경기 침체나 또
금리 인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증시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분석이 중론인데 보시는 것처럼 파이퍼 샌들러는 S&P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종전에 4,000에서 3,400으로 내려잡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이 전망치를 낮췄고 또 이게 보시면 3,600 정도로 낮췄는데 종가가 3,800 정도니까 5% 이상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CFRA 증권은 은행 실적이 전체 경제의 상황 잣대이자 또 기업의 다른 실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분기가 굉장히 험악한 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바닥이 아직 아니다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살펴봤고 긍정적인 전망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CPI 구성 요인 중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증시가 더 추가로 오르지는 못해도 이 박스권의 저점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정적인 전망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 보자면 반도체 업종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시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인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에 워낙 민감한 업종입니다. 경기가 침체됐거나 그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반도체 매출이 안 나와야겠죠. 그런데 5월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8% 이상 증가했고 TSMC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주면서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BMO 캐피털은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높이고 목표 주가도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자가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주식시장이나 또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뜨거웠지만 최근에 좀 차갑게 식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또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팀 드레이퍼 DFJ 회장은 암호화폐 랠리가 올 것이고 또 그 시점이 주식시장보다 좀 빠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따라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팀 드레이퍼 DFJ 회장은 이런 동조화 현상이 곧 깨질 것으로 봤습니다. Even after the stocks continue to fall, I do believe that cryptocurrency will fall as the speculators leave, but then the believers, the hodlers, are going to start buying back in.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많은 만큼 가치가 없는 코인은 정리되고 비트코인 같은 우량 코인은 반등까지 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드레이퍼 회장은 주식시장의 회복보다 암호화폐의 랠리가 더 먼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다가올 비트코인 강세장은 여성들이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thing that will make it really tip is women. Because women control, at least in the US, they control 80% of retail spending. And when the retailer realizes that they can make more money by accepting Bitcoin than they can when they get somebody's bank card, they will then encourage shoppers to use Bitcoin. 실제로 비트코인은 실물 경제에서 교환 수단으로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이번 빙하기를 계기로 체질 개선에 성공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두고서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know, I liquidated a lot of stocks before the end of the year because I sensed that this was getting too hot. And so I have fiat cash and I am waiting to buy more cryptocurrency and more crypto companies. 끝으로 그는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 같은 한국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주, 운송, 에너지, 의료, 보험 등이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